이게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착한 주주들. 일본에서는 기업은 누구의 거냐라고 하면 주주의 것이기도 하다. 채권자의 것이기도 하고 은행의 것이기도 하고 종업원의 것이기도 하고, 요게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적어도 1930년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구조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 전쟁이 총력전이었어요. 국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총력전을 하려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시스템이 전쟁이랑 이게 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주식회사가 전쟁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이 생산도 해줘야 되는데 주주들이 이윤 추구를 고민하면 이게 결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총력전에 맞게끔 인위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대중자금을 주식으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사실은 통제하기가 쉽죠. 전쟁하기 편한 그런 시스템인데, 아니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나라에서 저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전쟁 때문에 그렇다 치고 쳐. 네. 전후에 왜 이런 비상식적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죠. 네, 따뜻한 시선도 아니고 차가운 시선도 아니고 담담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일본 경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획한 일본 정독 시리즈, 이창민의 일본 정독.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네, 이창민의 일본 정독의 주인공 한국 외대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 외대 이창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일본 중에서도 일본 기업 중에서도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요즘 네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일본은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일본도 뭐 그렇게 소액주주 배려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대주주들이. 그러나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역대 이제 주가가 제일 높았던 때가 1989년 12월 29일 그 폐장일의 종가, 유명한 수치 38,915엔이 네. 있는데 그거 지금 아직 못 넘기고 있는데 곧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38,000엔대니까. 인플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사실 한 거긴 10만 한데 엔까지 가야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2014년에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기업 거버넌스 코드 도입하고 그 두 개 도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요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나 자본시장 구조가 굉장히 주가가 오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네네. 어떤 구조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데 네. 그게 이제 1940년대부터 만들어졌어요. 그 구조가. 주가가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그 구조가 만들어져서 6, 70년 유지되다가 2014년 들어서 60년 만에 70년 만에 개혁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주식회사의 어떤 구조나 제도를 보면 이건 주가가 안 오르겠네 하는 그렇죠. 제도와 구조가 있고, 그렇죠. 요거는 좀 잘 오르겠네 하는 게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요? 주주들도 주가 상승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릴게. 예. 그럼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어땠길래? 네, 일단 그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모노이와는 오토나시 카부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착한 주주들.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주주들이 딱히 뭐 경영에 대해서도 간섭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법인 주주들 상호 이제 이 주식 보유하면서 이제 안정 주주로서 이 경영권 방어만 해줄 뿐 딱히 뭐 경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 자기 돈 들어갔을 텐데,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그렇죠. 간에. 자기 돈 들어갔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가가 잘 오르면 뭐 그럴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주가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30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는데도 크게 예. 그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예. 주주 주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음흠. 주주 주권이 약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영권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경영자가 내부 승진한 이 경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주주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 중에서 승진하고 해서 제일 똘똘한 한 명이 CEO가 됐는데 네. 그 경영자가 뭐 대주주도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그 경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남의 그런 돈으로 구조. 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주들이 착하니까 그렇죠. 경영자가 마음대로 할 할 수 있는 수가 거죠. 있겠죠. 예, 예. 뭐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주거래은행이 경영에 간섭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메인뱅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주거래은행이 경영에 가타부타 말을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은 누구의 거냐라고 하면 주주의 거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지만 예. 일본에서는 기업은 누구의 거냐라고 하면 주주의 것이기도 하다. 예, 채권자의 것이기도 하고 은행의 것이기도 하고 종업원의 것이기도 하고 관계 기업의 것이기도 하고 하다못해 지역 주민의 것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적어도 1930년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3화, 4화 이때 좀 말씀드렸는데 일본 자본주의 역사에서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에도 시대에 일본에서 등장한 최초의 자본가는 환전상이라고 하는 은행가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았고 예. 일본이 메이지신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본이 이제 산업 자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은행 시스템이 중요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일본이 산업화의 궤도에 올라선 게 1차 세계 대전 정도거든요. 2010년 그러니까 1910년대. 예. 1914년에서 18년이 1차 대전이기 때문에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할 때, 자금 조달을 할 때 은행보다는 주식에서 더 이제 주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전에는 은행에 기대다가 그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주식에서 주로 자본 조달을 하는데 그 변화가 있는 이유나 계기가 혹시 있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비중을 보면 1930년대까지 보통 주식에서 한 60%, 은행 차입으로 한 40% 이렇게 자금 조달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식에서 조달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 초기에 이 투자자들, 주식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화족들. 그러니까 화족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 지방 영주, 네. 원주들이 원래는 이제 자기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쓰고 살다가 메이지신 하면서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다 반납을 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국공채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로만 생활하기는 힘들어서 그 국공채를 팔아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주주들,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화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보다는 배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투자한 이유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한 건데 배당률을 올려달라. 네. 고배당. 그래서 고배당을 요구하는 굉장히 시끄러운 경영에도 간섭을 많이 하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네. 배당률 올려라. 굉장히 주주 주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사람들이 번주 귀족들이다 보니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내부 유보나 감가상각은 적고 주주 환원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930년대까지 일본 네. 기업들이 본의 지금이나 아니게. 전혀 본의 아니게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기 이 구조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 전쟁이 총력전이었어요. 총력전이 뭐냐면 국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총력전을 하려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시스템이 전쟁이랑 이게 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주식회사가 전쟁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이 생산도 해줘야 되는데 주주들이 이윤 추구를 고민하면 이게 결이 안 맞는 거죠. 전시에 납품하는 것도 남겨 그렇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미쓰비시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부가 총력전에 맞게끔 이 인위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뭐냐면 주주 권리 제한. 네, 주주 권리 제한을 하는데 이 정부가 보니까 이 주식회사의 제일 큰 문제가 고배당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몇 가지 법을 만듭니다. 1939년 4월에 회사 이익 배분 및 자금 융통령 뭐 이런 복잡한 법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금 20만 원 이상 회사의 경우에 이번 기의 배당률이 저번 기 배당보다 많으면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얘기는 점점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요것도 부족해서 6개월 뒤에는 회사 격리 통제령이라는 법을 다시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금 20만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자본금 배당률 8% 이상 되면 무조건 정부 허가 맡아야 돼요. 지난번보다 작건 그렇죠. 많건 간에. 네. 예.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8%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943년 10월에는 이제 군수회사법이라는 거 하는데 예. 이건 아예 노골적으로 정부가 CEO를 파견합니다. 오. 공무원을. 그래서 그 공무원을 CEO로 파견해서 그 CEO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주주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라? 뭐 그런 권한이 있어요. 뭐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거죠. 주주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기업한 계엄령 같은 거예요. 업무 그렇죠.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모든 기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CEO로. 야. 그래서 이때부터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랬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예. 전쟁이기 때문에. 야, 그럼 대주주들도 이거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이 돌리는 건데 다 뺏어가고 돈도 안 주고 그렇죠. 입 다물라고 그러고 야, 정부에서 이거 진짜 공무원이 이상하다. 와가지고 CEO 회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기재부의 무슨 과장이 삼성전자 사장으로 맞습니다. 된 그런 이런 식인 상황. 거예요. 네네네. 지금 이게 평상시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전시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해서 이제 주주 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낮춰버리고 두 번째 한 게 이제 금융 시스템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임시자금 조정법이라는 법을 또 하나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대출 받으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군수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만 대출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너도 나도 군수산업으로 지정되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예. 근데 이 군수산업이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군수산업은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만 군수산업일 것 같은데 전쟁이 시작되면요. 군인이 통조림을 먹으면 통조림도 군수산업이에요. 그렇겠죠. 거의 모든 게 군수산업이 됩니다. 패션업도 군복 만들면 그렇죠. 군수산업이고 군수산업이에요. 그래서 단추 만들어 납품해도 생각보다 군수산업이고.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기업 대출을 정부가 이제 허가제로 바꾸고 뭐라도 군수산업을 조금이라도 해라. 그런 그렇죠. 의미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흥업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만, 요 일본 흥업은행이 일본 공업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게 원래 1902년에 설립되긴 했는데 전 시기에 이 전쟁 물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업들한테 나중에 대출해주는 우리나라 나중에 산업은행이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장기 신용은행이 돼서 일본 산업화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 요게 나중에 그 지금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에 하나의 미즈호은행으로 흡수 통합이 돼서 지금도 사실은 형태가 있는데 요 은행을 설립을 한 다음에 1941년 8월에 시국 공동 융자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름은 좀 복잡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 일본 흥업은행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을 공동 융자단으로 묶어서 군수 산업에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이 융자해주는 그런 이제 은행단을 만들고 44년 1월이 되면 군수회사 지정 금융 기관제도 뭐 이런 복잡한 걸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공동 융자단 중에서 융자단이 이제 군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담당 은행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은행은 그 기업의 자금 소유를 전부 책임져야 돼요. 전담은행. 전담은행. 네. 근데 지금 요 두 가지 제도, 시국 공동 융자단하고 지정 기관 금융 제도 요거가 두 개 합쳐진 게 메인뱅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에. 그래서 이 메인뱅크 시스템이 특징이 뭐냐면 이 공동 융자단,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이제 공동 융자단의 형태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는 간사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담당 은행, 뭐 현대자동차 담당 은행 이런 식으로 담당 은행이 다 있고 그 은행은 결제 은행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이면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의 주식도 갖고 네네,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이면서 채권자이면서 결제은행이면서 기업의 감사나 이사를 파견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은행하고 기업이 붙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은산분리, 금산분리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정부가 네. 야 니네 같이 살아라 그냥. 네. 아니네 딱 그 짝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커플을 정해줘요. 너는 세상에. 너는 너 이렇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삼성 우리은행 붙어 있으면 삼성이 흔들리면 야 우리은행 일로 와봐. 쟤 어떻게 했길래 얘네가 이렇게 고생이니? 그렇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와.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인뱅크 시스템인데 이제 경영에 간섭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재무 상태가 위험해지면 이제 간섭을 해서 CEO도 경질하고 네. 새로운 CEO 임명도 하고 은행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없는 개념이라서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이 한자와 나오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죠. 네, 되게 유명한 드라마죠. 예. 이게 일본이 러브 스토리는 정말 재미없는데 회사 드라마는 회사 재밌어. 드라마 예, 재밌어요. 재밌어.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그 일본의 메인뱅크의 역할이 굉장히 알기 쉽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요 안에서.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대중 자금을 주식으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사실은 통제하기가 쉽죠. 그렇죠. 예, 은행만 딱 그 통제하면 기업들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 편한 그런 시스템인데 요것 때문에 1930년대까지는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주식이 60% 은행 차입이 40%였는데 네. 1940년대가 되면 주식은 20%까지 떨어지고 은행 차입이 80%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요 비율이 1980년대까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전시 대비 약간 비상식적인 네네. 저 시스템이 전 후에도 계속됐다. 네, 기본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이어집니다. 이야. 네. 아니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나라에서 저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전쟁 때문에 그렇다 치고 쳐. 네. 전후에 왜 이런 비상식적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저 회사는 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도 안 망하죠. 그러니까 안 망하니까 굳이 열심히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봐도 문제가 네네네네. 있는데 일본의 지식인들은 네. 야 전쟁 끝났는데 왜 저렇게 계속 저러냐 얘기 안 그걸 했어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거 왜 했냐? 네.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안 바뀐 게 이 시스템을 만든 공무원들 네. 이 사람들이 잘려야 되는데 해체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갑니다. 전후에도 네, 자기들이 하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해요. 습관이 남아서 습관이라기보다 이게 뭐 권력이자 그 부서를 만들면 그 부서가 권력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망하고 변화 없으니까 네네. 좋죠. 네. 좋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945년에 이제 패전을 하고 일본이 미 군정을 7년 겪거든요. 45년부터 52년까지 이제 미국의 이제 최고 사령부 GHQ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면서 예. 미 군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일본의 민주화. 그러니까 뭐 전제 정치에서 해방시키고 여성한테 참정권 주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재벌 해체하고 노동 개혁하고 뭐 농지 개혁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했는데 이 인적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46년 1월에 공직 추방령이라고 이제 발령을 해서 전국에서 21만 명을 몰아냅니다. 이 공직자를. 갑자기? 예. 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21만 명을 정부에서 떠나라. 이래서 예. 완전히 이제 몰아냅니다. 예. 그 가운데 재벌이 한 2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기업에서 손 떼는 거죠. 지분 다 팔고 나가라. 그래서 재벌계 가문도 다 여기서 추방당합니다. 강제로. 네. 예. 그래서 인적 청산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문제는 이 21만 명 대부분이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2,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내무성 공무원들.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네. 거의 다 추방당하고 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대장성 관료들이잖아요. 경제 관료들. 네, 경제 관료들. 예.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네, 그대로. 그래서 계획만 짰던 너희들이 전쟁에 무슨 죄가 있겠니? 네. 근데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더 철저하게 중앙 정부를 완전히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나갈 사람 좀 나가고 예. 남는 사람 일해야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알기가 쉬워요. 예. 독일은 그 점령 정책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많은 힘을 발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중앙 정부를 해체를 했는데 예. 일본은 조금 덜 철저하게 된 측면이 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미군이 정리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점령 정책을 봐도 독일 같은 경우는 동서독이 나눠졌잖아요. 네. 그리고 동독 안에 있던 베를린도 또 나눴죠. 동서로 나뉘어졌죠.
그때 일본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1945년 한 7월에 포츠담 회담 때까지는 네. 일본을 분할 점령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유명한 지도입니다만 원래 계획이 이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이 남북으로 나눠질 뻔했죠. 한국처럼, 네. 우리 저희처럼. 일본이. 네, 일본이 소련이 위에를 지배하고 네. 그 밑에는 이제 미국, 중국, 영국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지금 대만. 이제 대만의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 예. 정부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자유 이 세력들이 그 남쪽을 지배하는 요런 구상이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됐으면 이거 되게 재밌을 그렇죠. 뻔했네요. 재밌을 뻔했죠. 일본이 유럽 대륙처럼 됐겠네. 그렇죠. 오.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도쿄 지역은 그 안에서도 소련과 미영중이 나뉘어져. 그러니까 독일처럼 되는 거예요. 대도시는 또 저렇게 네, 나누고. 그렇게 나눈 그런 계획이었는데 요게 안 됐던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급작스럽게 패전이 종전 선언이 돼버렸어요. 예, 원래는 일본이 이제 전쟁에 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관료들도 예. 군인들도. 예. 그래서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가서 전쟁을 휴전이나 종전을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였는데 네. 제일 두려워한 게 소련의 이 참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다음 3일 뒤인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6일과 9일 사이에 소련이 참전하면서 만주하고 사할린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서 함경북도까지 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항복을 했는데 이 점령 정책이 청사진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게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 그러니까 만약에 소련이 홋카이도로 내려와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장해제에 도움을 줬다면 그렇죠. 그러면 분할 점령이 됐죠. 근데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끝나다 보니 미국이 다 할게. 네, 미국이 했는데 미국도 이 뭔가 청사진이 명확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민주화의 방점을 찍자. 무장해제하고 전쟁할 수 없는 그 잠재적인 전쟁 능력 제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예. 이 관료 조직은 그대로 이제 계승을 했죠. 그래서 원래 미국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 미국처럼 채권 시장 중심으로 기업이 자금 조달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봤던 이 일본 흥업은행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런 은행 중심이 아니라 미국처럼 이제 직접 금융시장 중심의 채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경제 관료들이 교묘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거 안 된다 일본에서는. 왜 안 되냐? 논리가 뭐였냐? 아니 지금 전쟁으로 자산 가치이 다 망하고 누가 채권 사냐? 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그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 채권 시장 만들어봐야 누가 이거를 채권 이게 자금이 이게 만들어지겠냐? 안 된다 일본은. 일본은 우리가 잘 안다. 우리가 옛날처럼 해왔듯이 은행으로 하겠다. 네. 근데 이게 GHQ는 군인들이잖아요. 잘 못 알아들었구나. 논리적으로 그게 맞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하면서 이 경제 관료들이 교묘한 저항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유명한 이제 중국에서 국민당 공산당 내전이 시작되니까 예. 이제 일본을 아시아의 유일한 공화국으로 공산주의의 어떤 방파제 삼아서 경제 발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야,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관료들이 이제 그대로 전쟁 때 만들었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일본의 부활을 꿈꾸면서 일본 경제 살리기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야, 저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조금 다른 얘기라면 그 원자탄이 조금 더 늦게 개발됐거나 해서 일본의 무장 해제가 약 한 서너 달만 더 미뤄졌으면. 그렇죠. 그러면 소련도 훅가이도 들어왔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분단되고 한반도는 그냥 남았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본이 분할 점령은 확실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 진주에서 그 홋카이도랑 동북 지방까지 만약에 내려왔었다면 그 38도선 근처에서 이렇게 그렇게 그어졌겠죠. 우리도 같이 분단됐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어쨌든. 있고. 사실상 한국 일본은 그냥 같이 통으로 일본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에 뭐 가정은 없지만 사실은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던 거죠. 네.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항복한 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네요. 재밌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걸 이제 또 시작합니다. 이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가격 통제 정책을 바로 시행합니다. 예, 인플레 심하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자금 공급보다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된 게 없다 보니 자금 공급보다 자금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이걸 억지로
저금리로 유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돈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할당을 해줘야죠. 신용 할당을. 그러니까 정부가 너 돈 빌려줄 테니까 너네만 써. 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이나 수출 산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그 은행들의 역할은 뭐냐면 정부가 이제 은행들한테 역할을 다 부여합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이 타테와리 분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직 분리형 해서 이 은행을 중소기업 전문 대출은행은 중소기업은행, 외환 업무는 외환은행, 장기신용 대출은 장기신용은행 하는 식으로 이 역할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증권은 너, 뭐 은행 업무는 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남의 업무를 넘나보지 않게.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쫙 이 담당 부서를 나눠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다 있죠, 우리도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있듯이 일본이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이 가계저축을 지방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이런 데가 이제 전국망을 가지고 싹 끌어모으면 요걸 이제 도시은행이나 일본 흥업은행 같은 이제 장기신용은행이 네. 금융채를 발행하고 콜 시장에서 자금을 또 다 흡수합니다. 빌려와서 네. 그걸 수출 산업이나 기관 산업한테 빌려주고.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요 과정에서 이제 대장성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면허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면허 발급하지 않고 꼭 딱 개수만 정해놓고 은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는 행정지도. 시키는 일만 잘하게. 시키는 일만 해라. 은행끼리 경쟁하지 마. 뭐 대출이자 가지고 경쟁하지 마. 은행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대출해주고. 지역별 나와버리는 지켜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은행들이 그냥 정부 기관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정부 정책의 말단 뭐 집행 부서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은행들이 뭔가를 열심히 뭐 크레딧 스코어링을 해서 뭐 이 고민해 보든지 뭐 대출을 했을 때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부 하라는 것만 하면 해도 되니까. 벅차니까. 네. 우리나라 요즘 은행들도 우리나라도 비슷해지고 있는데. 비슷해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정부가 숙제 내주는 게 많다 보니. 그래서 은행이 사실은 정부의 어떤 말단 행정부서처럼 돼버리고 은행이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의미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은행은 이제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은행은 망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이 호송선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 함정을 보면 뭐 구축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호위함도 있고 뭐 초계함도 있듯이 정부가 이 일본 흥업은행이나 도시은행을 정점으로 해서 지방은행, 상호은행, 뭐 신용금고 이런 것들을 딱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럼 너희들이 망할 일은 없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銀行は 즈부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행은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장성이 아예 그냥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경영이 완전히 뭐 누워서 뭐 코풀기 누워서 떡 먹기보다 이제 저런 상황에서 불안한 게 자기가 담당한 기업이 잘못해서 망했을 때 자기가 빌려준 돈 떼이면 은행도 같이 망하는 건데. 그렇죠. 그럴 때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중앙은행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죠. 살려줄게죠. 그 살려줄게가 결국에는 이 장기 침체를 가져오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도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금융쇄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을 완전히 단절을 하고 외국환 관리법으로 엔도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 하에서 법인들끼리 이제 상호 주식 보유하는 게 일반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벌을 해체했잖아요. 그 미국이 들어와서 GHQ가 재벌 해체하니까 재벌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지주 회사를 딱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회사들끼리 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기 쉽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러면서 서로 상호 주식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이 1964년에 OECD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 일본 내 여론이 이런 거였어요. 야 OECD 가입해서 우리가 선진국 되면 또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일본 기업들 먹잇감 된다. 그래서 서로 또 이 지켜주자. 그래서 법인 주주들끼리 서로 이 상호 주식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경영을 잘하네 못하네 주주총회에서 이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겠군요. 말할 필요도 없고
주가 상승 자체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가 뭐 크게 그렇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돈은 은행에서 조달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주식이 이 주가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게 2010년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최소한 80년대까지는 완벽하게 이게 갖춰졌고 90년대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긴 했지만 네. 큰 틀에서는 2000년대까지도 그게 유지가 됐던 거죠. 이렇게 네. 했던 이유는 일본 관료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기도 하고 자기 밥그릇이기도 하고. 밥그릇이죠. 굉장한 권력이고 금융청 조사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은행이든 뭐. 예.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 발전시키고 기업들 살리고 하는 게 그럼요. 애국이다.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했겠네요. 거고.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 기능이 뭔가 부족한 상태, 어떤 이런 상태로 이제 점점점 가는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성도 있어서 80년대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는 금융 시장을 좀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금 부족이 해결이 됐어요. 이게 GDP 대비 자금 과부족을 보면 예. 가계는 플러스 저축을 하죠. 항상.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은 마이너스 저축,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저축을 해야 예. 되는데 예. 70년대 후반, 80년대 가면 이제 기업의 마이너스 저축 규모가 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자금 투자도 사정이 적고 낮아진 거예요. 돈도 꽤 잘 벌고. 네네, 돈을 벌면서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금융시장 조금 개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때 이제 플라자 합의도 하잖아요. 그 1985년에 예. 엔도 이제 국제화 개방화 여기 하고 중요한 게 뭘 했냐면 주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때 기업이 시가 발행 방식을 이때 허용합니다. 그 전에는 액면가 발행 방식이었어요. 증자할 때도 네. 주가는 2만 원인데. 네. 근데 주당 5천 원에 액면가가 팔라고. 주당 50엔이었어요. 한 주당. 네. 그러니까 아무도 주식으로 자본 조달 안 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기업들이. 아니 왜 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대? 왜냐면 은행을 이용해야 되니까. 주식시장 이용하려면 어디 한번 너희 해봐라. 뭐 하려면 해라. 은행이 나을 걸. 그러네요. 은행으로 이용해야 컨트롤하기가 쉽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채권으로 조달하려고 해도 기체회, 은행들끼리 만든 기체회라는 게 있는데 기체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기야 그것도 돈 빌려오는 거니까. 근데 기체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채권으로 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은행 조달하기가. 그렇지. 좀 이따가 내가 대출해 주는데 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가 발행 방식이랑 기체회 폐지를 요 80년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기업들이 조금씩 은행에서 벗어나서 요 주식이나 채권으로 조달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이 비중을 보면 이 간접으로 된 게 이게 은행 차입이거든요. 예. 직접이 주식 채권인데 예. 80년대 85년까지만 해도 은행 차입이 75%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 들어가면 이제 직접 외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64%까지 올라가죠. 비율이 많이 늘었네요. 여기 대부분 이제 채권이었습니다. 주식보다 이제 채권이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채권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은 기업 대출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이때. 네. 부동산 이 대출을 점점점 늘려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버블이 발생하고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이게 되는데 네. 다만 문제는 그 아까 이프로님 살짝 말씀하셨지만 버블이 발생하는 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주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문제는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이게 1, 2년 만에 회복된 게 아니라 이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장기 침체로 이어진 게 이게 왜냐는 거죠.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품 꺼지고 나도 2, 3년 뭐 3, 4년 네네네.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예. 어떤 버블이든. 근데 일본은 이상하게 버블이 붕괴되고 이게 10년 잃어버린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네. 이 원인이 예. 바로 이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 때문인 겁니다. 왜 그게 네. 인과관계가 왜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이 90년대에 그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장기 침체 겪은 게 이게 밸런스 시트 불황이거든요. 그 예. 원인이 굉장히 큰데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대차대조표 하죠. 불황이죠. 예. 그래서 보면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은행 차입을 하고 나면 이제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느는데 돈 빌려서 집 산 거죠. 그렇죠. 근데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 그러니까 예. 버블이 붕괴되면 자산이 줄어들고 손실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부채는 이제 그대로 점점 있으니까. 이자가 붙으니까 부채는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갚을 수가 없는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제 도산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런 기업들을 도산시키면 은행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이잖아요.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좀비 기업인데 좀비 기업을 도산시켜야 되는데 도산시키면 은행의 재무 구조가 위험해지니 예. 은행이 이 메인 뱅크들이 추가 대출을 더 해줍니다. 아하, 버텨봐라. 예.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 안 되고 또 이거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이제는 이 불량 채권을 많이 끌어안다 보니까 은행도 망해야 되는데 네. 은행이 망하게 또 둘 수가 없어요. 왜? 호송선단 방식이잖아요. 일이 커지지 그럼.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도록 둘 수도 없고 은행이 망하도록 둘 수도 없는 정부가 결국 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업은 신규 투자도 안 하고 은행은 우량 기업이 와도 돈 빌려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거두기만 해도 너무 벅찬 거예요. 네. 왜 이 메인뱅크 역할을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 기업은 좀비 기업, 은행은 좀비 은행, 정부는 뭐 방법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10년이 가는 겁니다. 차라리 망하게 했으면 망하게 해야 되죠. 예. 망할 거 빨리 망하고 충격은 그렇죠. 더 크겠으나 그렇죠. 거기에 투입될 돈 거기 회사 다닐 회사원들 다 다른 네네네. 곳에 모여서 할 텐데 네네네. 그래서 업종 전환이 안 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 근데 일본에 살던 사람은 이게 큰 위기라고 못 느꼈어요. 아무도 안 망하니까. 네, 왜냐하면 그 보시면 이게 이제 싱크탱크에서 1995년 1월 1일 날 분석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일본의 현황은 회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 회복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누가 저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니세이 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라고 이 싱크탱크에서 이제 이렇게 예. 분석한 겁니다. 예. 당시 일본 경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안 망하니까 이거 주가 회복되고 이러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이 문제가 누적돼서 터진 게 언제냐면 97년. 1997년에 은행 위기가 이제 닥치죠. 원래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주센이라고 해서 주택금융 전문 회사들이 사실 위기를 계속 부실 채권 때문에 부실 채권이 한 75% 됐거든요. 그래서 집 살 때 돈 빌려줬다가 네, 그 워크아웃을 91년에도 하고 93년에도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95년에 겨우 청산했는데 이 물이 끓으려고 계속 이게 불안불안하다가 97년에 이게 터지면서 여러 은행들이 망하고 4대 증권 회사 중에 하나였던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했거든요. 이때. 네, 예. 근데 이 야마이치 증권이 1897년에 만들어진 증권회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영업을 했는데 100년 만에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마이치 증권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유명한데 노자와 사장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때가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때죠. 맞습니다. 예. 제가 다 제 탓이다.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분도 그냥 전문 경영인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 그냥 사회 센세이션을 한 이런 이제 어떤 기자회견이었는데 어쨌든 이때 일본은 크게 반성을 하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96년부터 5년 동안 이 금융 빅뱅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대규모 수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 한 게 뭐냐면 1998년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재벌이 망하면서 지주회사 설립이 안 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독점 금지법에 걸려서. 근데 그걸 50년 만에 가능하도록. 금융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그래서 뭐 미즈호, 뭐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해가지고 큰 금융 지주회사 3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3대 메가뱅크가 만들어지고 더 중요한 게 2001년에 대장성을 없앱니다. 대장성을 없애요? 네. 그 재무성하고 이 금융청으로 분리하는데 이 대장성이 메이지 신할 때 만든 시작해서 130년 동안 존재했던 부서거든요. 그리고 대장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1300년 동안 써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1300년 동안 써오고 직전에 메이지 신 때부터 써서 130년 동안 내려오던 부서를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장성 관료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이 정도의 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니네가 니네 밥그릇이라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하면서 금융은 따로 이렇게 바꿔봐. 완전히 금융청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 채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가 망해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정치 요거 하려다가 실권하거든요. 그렇겠죠. 큰 기업 네. 망하면 당분간은 실업자 그러니까요.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걸 누가 했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이 그 뒤에 이제 2차 금융 빅뱅 할 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성역 없는 구조개혁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인기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려서 공적 자금 투입하고 예. 망할 금융기관 망하고 기업도 망할 기업 망하고 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불량 채권이 줄어들어요. 그 전에 이제 도시은행, 지방은행 뭐 어떤 은행 가리지 않고 불량 채권이 굉장히 많았다가 예. 고이즈미 개혁 때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기업들한테 계속 돌려막기 해줬던 대출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회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정리가 된 게 일본이 한 2006년 7년이 돼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에 만든 시스템이 2006년 7년 돼서 겨우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일본이 이게 운이 안 좋은 게 이제는 정리 다 했으니까 뭔가 좀 이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리만 샥이 벌어진 겁니다. 2008년 9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아쉬운 대목이죠. 근데 재밌는 게 리만 사태 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융위기가 없었어요.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고 불황 때문에 수출이 감소해서 GDP가 줄어들었는데 금융위기는 없었어요. 역설적으로. 왜 없었느냐? 이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노출이 덜 된 것도 있는데 이게 고 90년대 후반부터 한 10년 동안 이 구조조정하면서 이 도움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구조조정 되면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이 하이리스크 상품은 좀 취급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설적으로는 이 금융위기까지는 연결이 안 된. 그래서 다만 이제 기업 지배 구조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있어서 덜컥덜컥 되다가 아베가 집권하면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게 바로 2014년에 도입된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 거버넌스 코드 도입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90년대 말에 시작된 그 개혁, 그러니까 1940년대에 만들어진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90년대 말부터 개혁하려고 막 노력했고 그게 완성된 시점이 한 2010년대 초반기인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작 올랐어도 오르고 바뀌었어도 바뀌었다 되는 게 오래오래 안 바뀌다가 한 5, 6년 사이에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들여다볼 때 최근에 뭐 아베노믹스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더라 보다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뿌리 깊은 1940년대부터 만들어서 일본이 90년대까지도 써왔던 그 시스템이 최근에 와서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각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오너예요? 아니면 아니죠. 전문 경영인인데 바뀐 게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사회이사 선임 비율이 거의 이 프라임 상장 기업들은 100%예요. 원래 한 그게 20% 30%대였거든요. 그게 100%까지 올랐고 대주주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주주들은 있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냥 개인 오너 한화, 삼성, SK, 현대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도련님, 그렇죠. 회장님 이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없진 않은데 적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전문 경영 체제예요. 그럼 옛날에 그 오너들은 2차 대전 때 야 너 지분 내놓고 나가. 그렇죠. 그때 다 쫓겨났죠. 그냥 그러니까, 강제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이와사키 가문인데 이와사키 가문은 경영에서 다 손 떼고 그다음에 뭐 미쓰이 가문도 다 이제 쫓겨나고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오너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데 기업이 덩치가 커지면 보통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서 그 전문 경영인은 보통 이제 신입 사원 중에서 이제 승진해서 내부 승진자 중에 똘똘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일본처럼 무슨 은행으로 하면 은행에서 항상 돈 주고 선단식 경영인이 뭐 기재부가 관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시절도 뭐 이미 있었으면입니다만 이미 다
80년대 이후에는 벗어났고 우리는 상속세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네. 대주주 상속 문제 때문에 네. 그 회장님이 도련님한테 물려주려면 주가가 오르면 어렵죠. 큰일 나. 네. 그리고 회사 돈 자꾸 빼서 배당하면 안 돼. 이거 나중에 도련님이 상속세 낼 때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건데 네. 일본은 그 이슈가 그 아니었군요. 이슈가 아니죠. 좀 다릅니다. 네. 그냥 계속 그 재무성이 그렇죠. 그 은행 움켜쥐고 시스템, 있고. 통제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해왔는데 그걸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주주들도 제 목소리를 좀 내라. 네. 옛날 주주들하고 이제 대주주의 색깔이 좀 바뀐 거예요. 외국인 주주들도 들어오고 행동주의 펀드도 들어오고 슬슬 하나씩 물갈이가 되면 국민연금 그 기금도 들어오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일본의 그 거버넌스는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가자 하면 굳이 저항할 세력은 일본 안에는 없네요. 비교하자면 그렇죠. 우리는 우리랑 비교하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잘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일본식 가버넌스 개혁을 하면 우리나라도 될 거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도 될까 싶은 게 회장님과 도련님이 그대로 있는데 이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 이건데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야 배당 좀 해, 야 이것 좀 해라고 한다고. 에이 그럼 우리 상속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가 최근에 막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사실 일본하고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밸류 점에서. 프로그램은 그냥 그 물꼬만 터주면 안 그래도 갈려든 물이 가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물꼬 트는데 물이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그렇죠. 그 차이점을 좀 고려, 환경이 다르다는 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 시작은 비슷하나 네, 마무리는 네. 전혀 다를 수 있는. 네. 이야 이게 스토리가 이래서 이런 거였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제 개혁하고 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상속세든 뭐든. 네, 맞습니다. 일본도 상속세가 그래서 매우 높더군요. 보니까 높죠. 배당에 대한 네, 세액도 네, 높고. 네. 그런데도 일본은 됐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래서 오너가 없었고. 그렇죠. 예, 일본은 이제 전문 경영인들 내부 승진을 통한 네. 이런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선 사실 뭐 배당을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별로 크진 없다. 않죠. 근데 일본도 재벌들 다 날라간 후에 그 강제로 네. 날라간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창업한 그 자수성가 창업주들이 있을 거고. 토요타잖아요, 그게. 그럼 그들은 토요타는 회장님 도련님 있을 거 지금 아닙니까? 이제 토요타 회장님이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가문이긴 한데 이분이 그렇다 그래서 뭐 오너라기보다 저 신입사원 내부 승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토요타 아키오 사장 이전에는 또 가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장이. 사장이야 그런데 네. 창업주 회장. 회장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토요타 아키오가 지금 이제 토요타 그룹 전체 회장인데 예. 이게 우리 생각하는 그 토요타 가문의 자기 기업 오너 가문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창업했고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전문 경영 체제로 바뀌면서 자기는 이제 뒤로 빠지고? 그렇죠. 네. 아, 내 아들을 꼽고 싶을 텐데 그쪽도 아버지인데. 작은 기업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덩치가 커지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네. 한국은 해내는데 왜 일본은 그걸 못 해냅니까? 글쎄요, 그게 기업 문화라고 해야 될지 뭐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 아들을 네. 보건대 이 정도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아마 뒤로 그 물러나는-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도 예. 아마 그 승계 절차를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아마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식은 지분 갖고 있다가 상속세 낼 거 내고 하다가 그렇죠. 손자쯤 되면 그냥 네. 평범한 시민으로 네네. 돌아가는. 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은 뭐 이렇게 상속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로 뭐 이런 왕자의 난 네. 뭐 이런 경우 있기도 있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 기업들이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벌 해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커왔고, 그렇죠. 일본은 재벌 해체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뭐 새로운 샛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니 일본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쓰이 계열, 뭐 미쓰비시 스미토모라는 이름을 쓰는 그룹들은 전부 다 전문 경영인 체제죠. 그렇군요. 네. 야, 우리나라는 그 벤치마크 할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벤치마크가 해야 돼?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이 시스템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인데 누굴 네. 벤치마크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이 이 뭐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한 것처럼 그 누굴 뭐 흉내내서라기보다 일본이 본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게요. 위해서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제도 개혁을 생각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선진국은 그래서 외로운 거거든요. 이게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회장님, 도련님 남아 있는 나라와 그런 문화도 살아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유일한데.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도 어떻게 바꿀 굳이 이걸? 때가 됐죠. 예. 주식회사의 본연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회복할 때가 해야 됐습니다.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